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소음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성과를 내려면 집중력이 필요하다. 초집중력은 이 시대의 필수 능력이다. 디지털 기술과 행복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비결에 관한 이보다 더 현실적인 조언이 있을까? 스마트폰 사용자의 필독서. 갈수록 산만해지는 세상에서 시간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마음의 평화와 생산성을 되찾게 해주는 책이다. 세계 최고의 멘토들이 극찬한 책, 초집중을 소개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울려대는 디지털 기기로 인해 예전보다 삶이 산만해졌다고 느끼는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 니르 이알은 스탠포드 경영대학원에서 행동 설계를 가르쳤고 습관을 만드는 신상품 개발 모델 훅이라는 책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그는 IT 기업들이 소비자들이 디지털 기기에 빠져 어떻게 시간을 허비하는지 또 그것을 통해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는지 아주 잘 알고 있는데요. 이 책을 통해 뇌과학과 인지과학, 심리학, 행동경제학 등 그가 몇 년에 걸쳐 조사한 핵심 연구 자료를 통해서 집중력을 지배할 수 있는 행동 설계 비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미래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타인이 자신의 집중력과 인생을 마음대로 주무르게 놔두는 사람과 당당히 자신을 초집중자라고 부르는 사람이다. 책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딴짓과 본짓입니다. 딴짓은 우리가 아는 그대로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집중하려고 하는 것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행동이죠. 본짓은 딴짓의 반대말로 진정으로 원하는 것에 가까워지게 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딴짓이든 본짓이든 우리의 모든 행동은 내부 계기와 외부 계기에 의해 발생하는데요. 내부 계기는 딴짓을 하게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내 마음, 내면의 신호에서 이유를 찾는 건데요. 예를 들어 책을 집중해서 읽고 싶은데 자꾸 딴짓을 하게 된다면 그 책이 어렵거나 지루하거나 이런 불편한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외부 계기는 전화벨이 울려서 전화를 받는다거나 옆에 와서 말을 거는 동료처럼 주변에서 오는 신호를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를 외부 계기에서 찾곤 하는데요. 하지만 이 책에서는 딴짓을 하게 되는 근본 원인이 스마트폰과 같은 어떤 기기 때문이 아니라 내부 계기에 있다고 봅니다. 불편한 마음이 있어 도피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거죠. 이 책은 총 7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제1부, 내부 계기를 정복한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내면에서 비롯되는 딴짓에 대응하기. 시애틀 프레드 허친슨 암 연구센터의 조너선 브리커는 사람들이 딴짓뿐 아니라 질병까지 유발하는 불편을 다스릴 수 있도록 돕는 심리학자다. 그는 환자의 행동을 변화시켜 암의 위험성을 줄이는 데 성공했다. 암을 행동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사실 금연, 다이어트, 운동처럼 우리가 암의 위험성을 줄이고 더 오래, 더 질 좋은 삶을 살기 위해 할 수 있는 행동이 분명히 존재한다. 브리커가 쓰는 방법은 재해석을 통해 현상을 다르게 보게 하는 것이다. 수용 전념 치료, ACT의 몇 가지 기법을 배우면 딴짓을 유발하는 불편을 완화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연구로 증명됐다. ACT의 핵심은 자신의 갈망을 인지하고 수용해 건전하게 처리하는 요령을 배우는 것이다. ACT는 충동을 무조건 억제하지 않고 한 걸음 물러서서 관찰하면서 자연스레 사라지게 한다. 그렇다면 왜 충동을 억제하면 안 될까? 정신적 절제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북극곰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보라. 그러면 그 빌어먹을 것이 1분마다 떠오를 것이다. 1863년
표도르 도스토옙스키가 쓴 말이다. 그로부터 124년 후 사회심리학자 데니얼 웨그너가 도스토옙스키의 주장을 실험으로 옮겼다. 이 실험에서 5분 동안 배꼽을 생각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은 참가자들은 도스토옙스키가 예견한 대로 평균적으로 1분에 한 번씩 배꼽을 생각했다. 그게 다가 아니었다. 이번에는 그들에게 일부러 배꼽을 생각해보라고 했더니 애초에 생각을 억압하라고 지시를 받지 않았던 집단보다 배꼽을 훨씬 많이 떠올렸다. 심리학 모니터에 게재된 논문에 따르면 이 결과는 처음 5분 동안 생각을 억제한 것이 이후 참가자의 정신에서 그 생각이 훨씬 현저하게 되새김되게 만든 것이라고 해석된다. 훗날 웨그너는 여기에 역설적 과정 이론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머릿속에 침범하는 생각을 다스리기 어려운 이유로 제시했다. 욕망도 마찬가지라서 욕망이 만드는 긴장을 풀어버릴 때 역설적으로 더 많은 보상이 따른다. 예를 들어 많은 흡연자가 니코틴 때문에 담배를 피우고 싶어진다고 생각한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다. 니코틴이 몸에서 특별한 감각을 발생시키긴 하지만 항공기 승무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니코틴이 생각만큼 흡연욕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닐 수도 있다는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다. 평소 담배를 피우는 승무원을 이스라엘발 항공기 2대에 탑승시켰다. 한 대는 3시간이 소요되는 유럽행, 다른 한 대는 10시간이 소요되는 뉴욕행 비행기였다. 연구진은 이들에게 이륙하기 전부터 착륙할 때까지 정해진 시간마다 담배를 피우고 싶은 욕구의 강도를 기록해달라고 했다. 흡연욕이 단순히 뇌에 미치는 니코틴의 작용으로 발생한다면 두 집단이 마지막으로 담배를 피운 후 똑같은 시간이 지났을 때 강한 욕구를 느끼고 시간이 갈수록 뇌가 니코틴을 강하게 원할 터였다. 하지만 결과는 예상 밖이었다. 뉴욕행 승무원들은 대서양 상공에서 흡연욕을 크게 느끼지 않았다. 하지만 같은 시간 막 유럽에 도착한 승무원들은 흡연욕이 최고조에 이르렀다. 어떻게 된 걸까? 뉴욕행 승무원들은 해고당하기 싫으면 비행 중에 담배를 피우지 말아야 한다는 걸 알았다. 이들도 목적지에 도착하고 나서야 가장 강력한 흡연욕을 느꼈다. 그렇다면 비행 시간이나 마지막 흡연 후 경과 시간은 승무원의 흡연욕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었다. 그들의 욕구를 좌우한 건 담배를 피우고 몇 시간이 지났느냐가 아니라 다시 담배를 피울 수 있을 때까지 몇 시간이 남았느냐였다. 니코틴처럼 중독성 강한 물질에 대한 갈망이 이런 식으로 제어될 수 있다면 혹시 우리 뇌가 그 밖에 불건전한 욕망도 지배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까? 다행히도 그렇다. 어떤 욕망은 그것에 대한 생각을 바꾸기만 해도 설사 완전히 잠재우지 못할지언정 어느 정도 조절은 가능하다. 내부 계기를 재해석한다. 불쑥불쑥 침투하는 감정과 생각은 우리가 어쩔 수 없다 해도 거기에 대응하는 방법은 어쩔 수 있다. ACT에 입각한 브리커의 금연 프로그램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막무가내로 충동에 대한 생각을 멈추려고 할 게 아니라 더 나은 대처법을 습득해야 한다. 흡연만이 아니라 수시로 폰을 확인하고 정크푸드를 먹고 과도하게 쇼핑하는 것 같은 딴짓도 마찬가지다. 충동을 꺾으려 들지 말고 제멋대로 들어오는 생각을 다스리는 새로운 방법을 터득할 필요가 있다. 이때 도움이 되는 4단계 과정을 소개한다. 1단계, 딴짓에 선행하는 불편에 초점을 맞춰 내부 계기를 파악한다. 나는 글을 쓰다 보면 자꾸만 뭔가를 검색하고 싶어진다. 자료조사를 위한 것이라고 둘러댈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글 쓰는 게 힘드니까 피하고 싶어서 그런다. 이럴 때 브리커는 원치 않는 행동에 선행하는 내부 계기에 집중하라고 조언한다. 예를 들면 불안한 마음이 들거나 뭔가가 간절해지거나 마음이 진정되지 않거나 자신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드는 것이다. 2단계, 계기를 기록한다.
브리커는 딴짓에 굴복했든 아니든 그 계기를 기록해 보라고 한다. 몇 시에 무엇을 하고 있던 중 딴짓을 유발하는 내부 계기를 인지했고 그때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적어보는 것이다. 이때 되도록 그 행동을 눈치채는 즉시 기록해야 한다. 시간이 지나면 당시의 느낌을 기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브리커의 말을 빌리자면 사람들이 외부 계기는 잘 찾지만 이처럼 중요한 내부 계기를 찾는 습관을 기르려면 시간이 걸리고 시행착오를 거쳐야 한다. 그가 권하는 방법은 자기 자신을 관찰한다고 생각하면서 충동을 설명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지금 나는 가슴이 답답하다. 이것 봐, 이것도 아이폰으로 손이 가잖아? 하는 식으로 말이다. 문제가 되는 행동을 포착하는 능력이 좋아지면 그걸 다스리는 능력도 차차 좋아진다. 그러면 불안감이 사라지고 그런 생각이 약해지거나 다른 생각으로 대체되는 효과가 생긴다. 3단계 감각을 탐색한다. 브리커는 시냇물 위의 낙엽 기법을 추천한다. 불편한 내부 계기가 느껴지면서 원치 않는 행동을 하고 싶어질 때 시냇가에 앉아서 졸졸 흐르는 냇물을 보고 있다고 상상하는 것이다. 자, 이제 물 위에 떠있는 낙엽을 생각하세요. 낙엽 한 장 한 장에 마음속 생각을 하나씩 얹으세요. 과거의 기억일 수도 있고 어떤 단어나 걱정거리, 이미지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낙엽이 빙글빙글 돌면서 떠내려가는 것을 가만히 앉아서 지켜보세요. 4단계 너미점을 인식하다. 너미점은 일상에서 이것이 저것으로 전환되는 순간을 말한다. 혹시 차 안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중에 폰을 켰다가 신호가 바뀌고 나서도 폰을 보며 운전한 적이 있는가? 웹브라우저에서 탭을 열었는데 로딩 시간이 길어서 또 다른 사이트를 연 적은? 회의가 끝나고 이동하는 중에 SNS를 보다가 자리로 돌아와서까지 SNS를 본 적은? 모두 그 자체로는 잘못된 행동이 아니다. 문제는 그럴 때 우리가 처음에는 잠깐만 해야지 해놓고 이후로 30분 동안 엉뚱한 길을 가거나 교통사고를 내는 것처럼 후회할 짓을 저지를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것이다. 내 경험에 비춰보면 이런 딴짓의 함정을 피하는 데는 10분 원칙이 효과적이다. 나는 답답함이나 무료함을 달랠 방법이 생각나지 않아서 그냥 폰을 보고 싶을 때 나 자신에게 그렇게 해도 되긴 하지만 지금 당장 하지는 말자고 말한다. 딱 10분만 기다린다. 글을 쓰다가 검색을 하고 싶을 때, 심심해서 몸에 안 좋은 걸 먹고 싶을 때, 피곤해서 자야 하는데 넷플릭스에서 드라마 한 편만 더 보고 싶을 때처럼 딴짓을 하고 싶을 때 이 기법을 요긴하게 쓴다. 10분 원칙은 일부 행동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충동 타기를 위한 시간을 마련해준다. 어떤 충동이 강하게 일어날 때 그걸 밀어내기나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그 순간의 느낌을 의식하면서 마치 파도를 타듯이 충동을 타면 충동이 가라앉을 때까지 버티기가 한결 쉬워진다. 흡연자들이 충동 타기를 포함해 자신의 갈망을 의식하는 기법을 썼을 때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흡연량이 적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충동 타기와 시냇물 위의 낙엽 같은 기법을 통해 우리는 충동적으로 딴짓에 굴복하는 걸 막아주는 정신력을 기를 수 있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 책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니르리알의 초집중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이를 초집중자로 키우고 싶다면 부모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내용을 소개해 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의 대표적인 딴짓하면 아마도 스마트폰과 게임과 같은 디지털 기기로 인한 딴짓이죠. 식당에 가면 아주 어린 아기들까지도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보고 있으면 움직이지도 않고 아주 조용히 집중해서 앉아있죠. 저자인 니르 리알은 묻습니다. 부모들이 악의 근원이라고까지 여기는 디지털 기기가 우리 자녀가 딴짓을 하게 되는 근본 원인인지를 말입니다. 자녀가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면
부모는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얼굴로 우리 애가 왜 이럴까 라고 탄식합니다. 그럴 때 희생양을 찾으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부모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 아이가 스마트폰 사용이, 디지털 기기 사용이 너무나 당연한 이 시대를 잘못 타고났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이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문제의 근본 원인을 알아야 합니다. 기술의 영향이 없지는 않지만 부모의 책임 회피를 위해 디지털 기술이 악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해 봐야 합니다. 디지털 기기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아이의 심리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니르리알은 이런 아이들의 심리를 이해하고 딴짓을 다스리는 법을 가르치면 우리 아이가 초집중력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만들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초집중력을 가지게 되면 그 효과는 평생 간다고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가 왜 집중하지 못하고 딴짓을 하게 되는지 그 이유를 알아볼까요? 우리가 건강한 몸을 유지하려면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과 같이 필수 영양소가 필요한데요. 건강한 정신을 위해서도 심리적인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심리적인 영양소에는 자율성과 유능성, 관계성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충분하지 않으면 아이의 집중력은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밖에 없고 딴짓을 통해 심리적인 영양소를 찾게 됩니다. 이를 뒷받침해주는 한 실험 결과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미국 아동과 과테말라의 마야족 아동을 대상으로 한 실험입니다. 한 방에 2명의 아이를 부르고 어른이 한 아이에게 장난감을 조립하는 법을 가르치는 동안 다른 한 아이는 기다리게 했습니다. 목적은 비참여 아동, 즉 관찰자가 기다리면서 무엇을 하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미국 아동들이 보인 행동을 보면 의자에 앉아 시선을 아래로 깔고 몸을 꼼지락대며 관심 없다는 신호를 보내기도 하고 어떤 성질 급한 아이는 장난감이 폭탄인 것처럼 허공에서 폭발하는 신용을 하며 큰 폭발음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과테말라의 마야족 아이들은 얌전히 앉아서 다른 아이가 무엇을 배우는지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미국 아동의 집중력 유지 시간은 마야족 아동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됐는데요. 더욱 흥미로운 점은 마야족 아이 중에서도 정규 교육에 덜 노출된 아이들이 서양식 학교 교육에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마야족 아이보다 집중과 학습의 지속성이 더 컸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학교 교육을 덜 받을수록 집중력이 더 좋았는데요. 도대체 어찌된 일일까요? 수십 년간 마야족 부락을 연구한 심리학자 수젠 게스킨스는 인터뷰에서 마야족 부모는 자녀에게 엄청난 자유를 허용한다고 말했습니다. 엄마가 대신 목표를 정하고 미끼와 보상을 통해 목표 달성을 유도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직접 목표를 정하고 부모가 어떤 식으로든 목표 달성을 도와준다고 합니다. 마야족 부모는 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는 아이가 가장 잘 안다고 믿고 있고 아이가 원할 때만 목표가 달성된다고 굳게 믿는다고 합니다. 반면 미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정규 교육은 아이에게 선택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환경과는 정반대의 특성을 띠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항상 어른이 집중력을 대신 관리하니까 아이가 집중력에 대한 지배력을 포기해버립니다. 바꿔 말하면 아이가 집중력에 대한 지배력 상실에 익숙해져서 딴짓에 쉽게 빠져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아이가 교실에서 의욕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관심 분야를 자율적으로 탐색하고 싶은 욕구가 충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욕구를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에서 충족하게 됩니다. 인터넷 공간은 무수히 많은 선택안이 제시되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존재합니다. 어른들의 통제와 감독도 훨씬 적죠. 그래서 아이들은 인터넷 공간에서 자유와 유능감, 연결감 같은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은 점점 더 온라인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고 부모는 아이들이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걱정돼서 더 적극적으로 통제하게 됩니다. 이를테면 오늘 1시간 이상은 안 돼. 공부 2시간 하면 30분 동안 게임할 수 있게 해줄게. 이런 식으로 더 많은 규칙을 강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역효과를 낳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균형을 유지하도록 돕고 싶다면 오프라인에서 자율성과 유능성, 관계성을 느낄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게임을 하루에 몇 시간 할 수 있는지를 정할 때도 부모가 대신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정하는 것입니다. 디지털 기기를 많이 사용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 등에 대해서도 대화를 나눠보는 것도 좋습니다. 부모와 대화를 많이 하고 자신이 부모에게 이해받는다는 기분이 들면 아이는 시간을 제대로 사용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모가 아이에게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자신은 스마트폰에 매여 있으면서 아이에게는 하지 말라고 말한다면 아이는 부모를 신뢰하지 않겠죠. 우리 아이가 왜 디지털 기기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지, 왜 딴짓을 하게 되는지 이해되셨나요? 우리 몸에 필수 영양소가 필요하듯이 건강한 정서를 위해서는 심리적인 영양소가 필요하다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읽다였습니다.